오늘부터 열전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실라버스를 이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매하게 될 강의 노트 첫 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실라버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열전달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prerequisite 코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전달을 들으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과목은 듣고 와야 그래야 열전달을 수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1이나 2를 반드시 이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어윈 크레이지 이분이 지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공업수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업수학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아니면 매트릭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갖추어야 열전달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플루이드 메케닉스 1과 플루이드 메케닉스 2 코스가 있는데 열전달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전달 듣기 위해서는 플루이드 메케닉스 2를 들어야 됩니다. 플루이드 메케닉스 1은 아주 기초적인 거, 또 아이디얼 플로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플루이드 메케닉스 이제 2에 가서야 비로소 네비에-스톡스 이퀘이션, 그래서 운동 방정식, 플루이드가 흘러갈 때 마찰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여러분이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와야 그래야 열전달을 이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열전달에는 컨덕션 모드가 있고 이제 컨벡션 모드가 있어요. 컨벡션은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다루는데 유체역학은 열이 전달이 되지 않고 단순히 플루이드만 흘러가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다루게 되고, 우리가 이제 다루는 열전달의 컨벡션은 이렇게 유체가 흘러갈 때 여기에 열이 이렇게 추가가 되든지 열이 제거가 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플루이드 메케닉스 2를 듣지 않고 이 열전달을 이제 들으러 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강의를 따라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선수 과목으로 플루이드 메케닉스 2를 들어야 된다는 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나는 여기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있고 방 번호는 2북 389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거나 또 질문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러면 잠깐 들러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텍스트북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북은 영어로 된 책, 여기 가서 보면은 인크로페라의 Principles of Hidden Mass Transfer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가서 보면 글로벌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글로벌 에디션 이 책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인크로페라하고 데윗이라고 한 사람이 쓴 Fundamentals of Hidden Mass Transfer 이런 책이 꾸준히 이렇게 에디션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정확하게는 한 8판 정도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책값이 미국에서는 이런 책이 하드카버로 나오면 100불, 150불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프트 커버로 만들고 또 칼라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잘라갖고 Principles of Hidden Mass Transfer 이렇게 해서 책을 이제 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책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공하고 엔지니어로 성공하고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려면은 영어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어.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에서는 반드시 원어책,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이 아니라 원어로 되어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와야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를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노트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하는데 모든 문제, 솔루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영어로 다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문제를 읽어서 해석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시험조차 이제 볼 수가 없는 이런 코스라는 걸 이해를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원서로 인크로페라의 Principles of Hidden Mass Transfer 이 책을 구매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크로페라하고 이제 데윗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이 책이 1판, 2판, 3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될 이런 내용은 이전 판에 있는 것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3판이든 4판이든 뭐 1판이든 있으면 어떤 책이든지 가져와도 되고, 또 내가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까 구글에 가서 인크로페라의 뭐 Principles of Hidden Mass Transfer 아니면 Fundamentals of Hidden Mass Transfer 이런 거 가서 보면은 5판, 4판, 뭐 6판 이렇게 해서 전체 책이 다 PDF로 나와 있는 이런 파일들이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출판사에서 올렸을 수도 있고 이런 파일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서칭을 해서 그 PDF 파일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이니 이러한 그 태블릿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봐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동시에 이 열전달 노트가 있는데 강의의 많은 부분 한 70% 이제 80% 정도는 이 노트를 내가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노트는 전체가 한 370페이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래서 중요한 것들, 이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가 다시 이제 편집을 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 안에 이제 편집을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컨벡션 열전달을 가게 되면 쭉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그 방정식이 뭐 60개, 70개, 80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열전달을 이제 공부하면 특별히 컨벡션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많은 그 상관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상관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나와요. 그걸 다 손으로 쓰거나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또 이 책을 가지고 나가면서 몇 페이지를 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교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재 이 두 개를 꼭 구매를 해서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여러분 그 아이클래스 이제 가게 되면은 이 코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 조교 박사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메일과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등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 2층에 있는 저 계단 바로 옆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열전달 코스의 목표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제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the juniors, seniors in mechanical engineering with the ability to analyze basic heat transfer processes occurring in a various thermal system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기계공학 뭐 꼭 기계는 아니어도 돼요. 기계를 하든 뭐 건축을 하든 토목을 하든 아니면 화공을 하든 이와 같은 그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는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이따가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상에는 열과 관련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 전달이 이제 생기면 뭐 쉽게 얘기해서 열을 얼마를 넣어줘야 되냐, 얼마를 빼줘야 되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이런 데서 이제 원유를 사왔어요. 그 원유를 사오면은 그러면 이놈을 정제를 해야 돼. 정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열을 집어넣어줘서 그래서 거기서 전기가 가장 먼저 올라오면 그게 휘발유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축을 시켜야 돼요. 응축을 시키려고 하면 냉각을 해줘야 돼요. 열을 뺏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열교환기인데 열교환기? 그러면 열교환기 사이즈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열을 어떤 식으로 가열하고 또 어떠한 종류의 열교환 표면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열교환기의 크기가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열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한마디로 무궁무진하게 이제 많아요.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 특별히 인간 생활하고 관련 있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엔지니어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가든지 뭐 LG전자에 가든지 이렇게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열을 얼마를 제거해야 되냐, 얼마를 넣어야 되냐, 어떻게 제거하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뭐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이런 뭐 모니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뭐 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애널리티컬, 이게 그냥 손으로 분석을 하는 애널리티컬, 그래피컬,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열 전달 해석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 전달 모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conduction heat transfer,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 열 전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convection heat transfer, 대류 열 전달, 그 다음에 radiation heat transfer, 복사 열 전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컴바인이 돼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손으로 풀 수도 있고 어떤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문제를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3학년, 4학년 때 최소한 열 전달의 기본이 되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수강 신청을 이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강 인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언급해요. 그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배들이 밖에 나가서 실제로 엔지니어링 이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게 열전달이더라. 이렇게 돼서 꼭 이번에 열전달 과목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좀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 열전달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듣고 그리고 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세상에 나가는 학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접하게 되는 학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열 전달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외워서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복잡한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걸 풀기 위해서 매트릭스, 행렬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와 같은 학문이 이제 열전달이기 때문에 고급 학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달의 이 열유체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 중에 맨 위에 상위에 지금 놓여 있는 과목이 이제 열전달이에요. 기본적인 거, 수학, 그 다음에 연력학, 뭐 유체역학 이런 거 듣고 그 위에 열전달 이런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컴바인해서 우리가 thermal management, 열 관리 시스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HVAC, 냉동, 공기조화, 냉동 공기조화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냉방한다, 난방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인바이러먼탈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히딩, 벤틸레이팅, 에어 컨디셔닝, 그러니까 난방, 그 다음에 이 벤틸레이션 이렇게 해서 공기를 들여오기도 하고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냉방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environmental control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nvironmental control.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실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한겨울인데도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거기 있는 모든 컴퓨터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여름철에만 뭐 냉방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열을 어떻게 제거하고 열을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가 시스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웃라인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트로덕션을 이제 할 거예요. 도대체 열전달이 뭐냐, 어떤 분야에 쓰이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한 것처럼 conduction heat transfer가 있고 convection heat transfer가 있고 radiation heat transfer가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radiation heat transfer는 앞부분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radiation은 대개가 다 저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에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한 학기에 다 커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에만 이번 학기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컨덕션, 조금 이따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뭐 나무라든지 쇠라든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데다가 뭐 열을 가해주면 열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토픽이 컨덕션이에요. 자, 컨덕션 이제 들어가서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conduction 1차원 이런 봉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열이 이렇게 가해지면은 이렇게 될 때 온도 분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원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할 거고, 2차원이 이제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3차원이 되는데 2차원까지만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3차원으로 이걸 확장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transient conduc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력학이나 이제 열 시스템, 유체역학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transient 시스템이 있고 steady state 시스템이 있다. 뭐 내가 예를 들어 열을 여기다 가한다. 1시간 이렇게 가하면은 그럼 여기가 정상 상태. 계속 가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유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돼. 이걸 우리가 steady state.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열을 여기다 갖다 가하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온도가 쭉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변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이거를 트랜지언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온도가 변해 나가는 이런 과정 트랜지언트 컨덕션, 이거 특별히 핀이나 이런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부분,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여기 1, 2, 3, 4, 5번 여기 이 내용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컨벡션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컨벡션. 그럼 컨벡션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소개를 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벡션은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런 어떤 플랫 플레이트 같은 플레이트가 있을 때 이 위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xternal flow convect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관이 있어요. 관 안으로 펌핑을 해주면 여기 플루이드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internal flow convection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컨벡션에는 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팬을 불어주든지 펌핑을 해주든지 해서 강제로 플루이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forced conve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두어도 온돌 이런 것처럼 밑바닥이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면은 그런 가만히 둬도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빙빙 돌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거를 free 아니면 내추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컨벡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면은 열교환기를 이제 가르쳐 준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제 세상에 나가면 열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열교환기예요. 열교환기.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열교환기가 어떻게 작동한다 이런 모든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설명뿐만 아니라 시험을 좀 어느 정도 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열교환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교환기와 관련해서 시험도 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또 마지막으로 11번째 이제 가서 보면은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의 이름이 수치 해석이에요. 수치 해석을 모르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 해석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수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그 방정식 있을 때 방정식의 근도 구하고 또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미분 방정식도 풀고 행렬도 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런 캔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와 같은 패키지가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사용해야만 그래야 여러분이 간단한 이러한 그 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에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가능한,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열전달 시간에 배웠던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코스를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뭐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걸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성적은 이제 어떻게 주느냐. 이번 코스는 뭐 1학년, 2학년 학생들처럼 뭐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막 푸시해갖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하려고 만든 이런 종류의 이런 코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학생들, 특히 군대 다 제대하고 이제 1, 2년 내로 취업을 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 와서 이제 듣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다 따라오리라 이렇게 믿고, 그래서 시험을 딱 두 번만 봅니다. 중간고사 한 번, 그 다음에 기말고사 한 번 해서 45점씩 해서 이제 90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해서 이제 10점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게 되면, 이거를 실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거 이 지식은 이제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무슨 호흡이 있든지 이런 거 해서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 130이 이제 나오면 이걸 100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성적을 이제 줄 겁니다. 이 숙제 이런 것들 특별하게 이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챕터가 끝나고 이제 할 때마다 뒤에 있는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루션 매뉴얼을 이제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책을 가서 보면, 잉크로페라 이 책은 그 안에 이그젬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모든 게 풀려 있는 이 이그젬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매뉴얼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원하면 여러분이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나는 열전달이라고 한 이런 그 학문을 이제 처음 접했습니다. 접하고 그 안에 나오는 뭐 미분 방정식, 행렬을 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뭐라 그럴까, 내게 굉장히 이제 흥미가 이제 깊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전달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좀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가 이제 굉장히 넓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런 학문인데, 일단 수학이 잘 안 되고 뭐 미분방정식, 뭐 행렬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되고 수치 해석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학생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그 과목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 이제 나오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그 문제가 나오느냐, 여기 가서 보면 여러 개의 챕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그젬플이 있어요. 그 이그젬플 수준의, 그런 수준의 이 문제들이 나간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를 내서 여러분 골탕 먹이거나 한 그런 일은 없다. 이그젬플 정도의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가니까 이그젬플 다 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블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그젬플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의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솔루션 매뉴얼과 함께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에 이제 임하면 이제 됩니다. 출석은 이제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will be checked randomly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제 가끔씩 이제 출석을 체크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온라인 코스로 이제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에 매일 들어와서 이거 수업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는 것에 따라서 출석 점수를 이제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홈워크는 No compulsory problems will be given. 강제적으로 매주 뭘 해라 이런 문제는 주지 않는다. 거의 모든 챕터에 대해서 솔루션 이제 매뉴얼을 이제 제공을 할 거고, 특별히 이게 오피스 아워는 없으니까 지금 질문이 있거나 이제 하게 되면 이메일 등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히트랜스퍼 노트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게 뭐냐 하면 no pain, no gain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그 아픔이 없으면은 그러면 얻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만고불변의 이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전달을 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페인이 있어야 된다. 페인. 그 페인이 있을 때 좋은 그러한 그 개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1법칙, 2법칙처럼 우주공간 전체에서 어디에서나 적용이 되는 이런 만고불변의 진리가 no pain, no gain이다.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에 열전달, 뭐 열전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다른 과목들도 많이 들을 줄로 아는데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그런 그 왕이 살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왕이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이 이 바이블 안에 전도서라고 하는 그런 그 글로 들어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는 사람은 가서 읽어보도록 하고 그 내용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웃는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고 이번 학기에 열심히 또 여기 학교에서 남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실 직장에 나가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전공 공부도 하고 또 방학에는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방학에는 특별히 외국 여행도 이제 갈 수 있으면 여행도 좀 다니고 세상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또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학사만 이제 하는데 실제 세상에 나가서 전공을 하려면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일단 박사를 한 5년이고 해서 하면 평생 박사가 되는 거예요. 월급도 학사 받는 사람이 박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석사는 요만큼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게 이게 쭉 평생이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거 석사 2년, 박사 같으면 한 5년, 6년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조언으로 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공부만 잘하고 뭐 지식만 잘 있다고 많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품성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야만 할 모든 것들은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남들하고 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정당하게, 공정하게 겨루고 노는 거, 다른 사람 때리지 않는 거,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서칭이나 이런 거 해서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거 치면은 그럼 그 책이 나오고 그 책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발췌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가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데시데라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데시데라타.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유학 갔을 때 이렇게 벽에 이러한 그 커다란 액자가 이제 걸려 있었어요. 예, 그 액자의 제목이 데시데라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거든 한번 영어도 한번 가서 번역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번역된 거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고서 여기 한번 좀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열전달 이런 걸 왜 공부를 하는가? 열전달 이런 거 왜 공부를 하는가? 이게 결국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가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한 개요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에는 건축물인데 특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듯이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고 있다. 특별히 화석연료가 이제 고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에너지 이피션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냉장고든 자동차든 아니면 에어컨이든 그래서 다 에너지 등급 이런 거 부여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갖고 거기다 이제 레이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라벨을 이제 붙여주게 되는데 결국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발전소에도 높여야 되고 자동차에도 높여야 되고 에어컨도 높여야 되고 뭐 모니터도 높여야 되고 다 에너지 효율을 이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에너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에너지를 넣기도 하고 에너지를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열이 전달이 되고 열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열 전달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에너지 효율. 이게 높여야 된다고 하면은 당장 나오는 게 뭐냐? 열 전달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 전달 효율을. 그 열 전달 효율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집을 지을 때, 물론 집 외에 여러 빌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거주하는 데가 이제 집이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열 전달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아름다운 이런 집이 있는데, 이게 집이 그냥 단순하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지붕도 뭔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제 만들고 앞에 벽 같은 경우도 벽돌을 쌓기도 하고 나무로 다 장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름철에 이제 저 밖에 온도가 한 35도 정도 됩니다. 또 1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 한 40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밖에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높고 안은 한 22도, 23도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약 한 20도 정도의 온도 차가 있어서 밖에서 안으로 열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은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제거하는 우리가 보통 에어컨디셔너라고 하는 걸 이제 두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반대로 안의 온도가 한 25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밖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돼서 온도차가 한 35도 정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이 금방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안이 추워서 사람이 이제 거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집이 보기에는 이렇게 장식품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집에 이런 그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이라든지 또 여기는 벽체라든지 모든 게 기본적으로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단열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에어컨디셔너를 이제 설치해야 되고, 근데 겨울철에는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어떤 크기의 에어컨디셔너가 필요하고, 어떤 크기의 보일러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연료를 이제 사용하니까 전기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벽체,
아니면 지붕의 두께를 이제 두껍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단열재를 두껍게 쓰면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지만, 대신에 연료를 위해서 이제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비가 이제 많이 줄어들 거고, 집을 뭐 이렇게 얇게 이렇게 지으면은 일단은 에너지 기준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 에너지 기준, 미니멈 그 기준은 만족을 이제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 열 전달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가서 겨울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이 겨울철에 있는 이 어떤 집에 이제 눈이 내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온도계로 집을 이렇게 찍으면은, 그러면 어디가 가장 뜨겁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가장 뜨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차가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집을 개선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을 수리해야 되겠다. 너무, 연료비가 이제 많이 나와서 겨울철에 이런 경우 이와 같은 뭐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하여튼 열감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찍으면은 여기 가장 뜨거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장 뜨겁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 같은 100만 원을 투자를 하되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뜨거운 부분, 이런 부분을 단열을 잘 해야만 그래야 열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연료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이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찍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전달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집의 구조가 어떻고 창문이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이런 모든 거 하고 안에 온도를 얼마에 유지하고 밖에가 온도가 얼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돼서 집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 지금 찍힌 이와 같은 그 카메라의 이 이미지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열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용도로 이렇게 열감지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열감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이제 많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에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그림은 이렇게 집에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제 에어 컨디셔닝에서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는 냉방 장치를 이제 두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미국 같으면은 히트 펌프라고 하는 걸 이제 두어서 여름철에는 이게 냉방 작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 작용을 하는 이런 식의 그 한 대의 기계를 가지고 냉방, 난방을 하는 이와 같은 히트 펌프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어찌됐든 뭐 여름철 같으면 냉방을 해야 되겠다. 냉방 안이 22도, 밖에가 이제 40도가 될 때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그 열을 열이 500와트가 들어온다. 500와트만큼을 밖으로 버려줘야만 여기 온도가 이제 22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어 컨디셔너 아니면 힙펌프 이런 기계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집에 지붕에 가서 보니까 여기 태양열 이런 그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광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기를 직접 이렇게 생산해내는 이와 같은 광 패널도 있고 지금 이런 경우는 물을 뜨겁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태양열 어느 면에서 이제 충열, 열을 저장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게 광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열이 됐든 이거를 얼마만큼의 그 패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이와 같은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그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저장 시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게 결국 열 전달을 공부한 사람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이피션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EPA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부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성이 있어요. Department of Energy. 이런 데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이제 만들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이런 거 가서 보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위가 안에 붙어 있어요.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3등급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렇게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이미 배운 적이 있는 연력학,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열전달, 또 나중에 뭐 연소공학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자동차도 공부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 공기조와 냉동도 공부하게 되고 또 특별히 뭐 태양열에 관심 있는 사람은 태양열에 대한 이와 같은 공부도 이제 하게 되고 이게 다 에너지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요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가 아마 스마트폰일 거예요. 스마트폰. 그래서 이 그림 6개가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열감지 카메라나 이런 걸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before 이거 찍기 전에 이제 가서 찍으면은 온도가 거의 균일하게 이제 나타나고 그 옆에는 1분 지나서 통화를 1분 하고 그 옆에는 2분 하고 그 밑에는 3분, 4분, 5분 이렇게 이제 해서 통화를 길게 하면은 그러면 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이 밑부분 배터리 있는 이런 쪽 여기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반도체가 이제 녹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기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회사나 아니면 노트북을 만드는 그런 회사나 이런데 이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열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그럼 이름이 이제 전자회사니까 전기, 전자 하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뭐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 적어도 20에서 한 30% 정도는 삼성전자에 있어야 그 안에 제품은 전자제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또 뭐 이런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어느 면에서 전자제품이에요. 근데 이 전자제품의 성능,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오래 사용이 가능하냐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그런 팩터는 뭐냐? 열입니다. 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온도가 변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열을 빼줘야 되겠느냐? 열을 쉽게 빼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열을 쉽게 어떻게 하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뭐 히트파이프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열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뭐 반도체에 뭐 메모리 그다음에 그 메인 프로세서 노트북 같은 것도 이런 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해도 맨 마지막에 수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냐 안전하냐 이런 모든 거 결정하는 이 최종 단계는 열 관리에 있는 거다. 그 열을 어떻게 관리하냐 열 전달 해석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배터리가 터졌다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다 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열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열 전달 해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달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삼성 아마 셀룰라 폰, 핸드폰 여기에 배터리가 이제 터졌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걸 다 리콜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조그만 회사 같으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입증이 돼야 그래야 물건으로 만들어져서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자동차예요. 자동차 안에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방열판이라고 이야기하는 레디에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이 대시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시보드 여기 안에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히터가 들어있어요. 히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히터를 이렇게 틀면은 이 엔진 블럭에 거기에 이제 냉각수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엔진이 왔다 갔다 이제 피스톤이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럼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거를 이제 식히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냉각수, 자켓을 만들어서 냉각수가 이제 막 순환이 돼요. 그래서 차를 시동을 켜고 나서 한 5분이고 10분 이제 운전해 나가면은 냉각수가 이제 뜨거워져요. 그래서 겨울철에 히터를 이거 틀면은 냉각수의 일부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팬이 이제 돌면서 뜨거운 바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대부분의 열은 여기 레디에이터에서 다 이제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블락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이 결국은 물에 의해서 어디로 전달이 되냐 하면 여기 레디에이터로 전달이 돼서, 그래서 레디에이터에서 밖에 있는 공기로 최종적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이제 가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컴프레서가 이렇게 달려 있고, 또 여기에 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어 컨디셔너 컴프레서 이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 요것과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이러한 그 방열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컨덴서가 이 앞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가 여기 컴파트먼트 안에 요 안에 이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엔진이 돌아갈 때 컴프레서를 구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 컨디셔닝 기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가서 보면은 엔진 블락이 어디가 제일 뜨거우냐 이런 거 이야기한 대로 뭐 적외선 카메라도 하여튼 열감지 카메라를 써서도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엔진 블락 이거 모든 그 형상을 넣고 그 다음에 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런 모든 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컴퓨터 해석을 통해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이와 같은 그 열 온도 이제 분포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 어디가 가장 뜨겁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가장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엔진 블락 전체의 열 해석하게 되면 온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 어디가 가장 열 방출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공기 조화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레디에이터 이런 걸 통해서 이 냉각수 이거 자체를 이제 식혀야 되고, 이러면 결국은 열 교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 교환기. 그러니까 열 전달은 궁극적으로 열 교환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열 교환기. 자, 그럼 열 교환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그림을 가서 보면은 여기 자동차 이제 내부에 히터가 있어요. 여기 아까 보여준 것처럼 여기 대시보드가 있는데, 그 대시보드 바로 안에 이와 같은 히터가 있어서 뜨거운 물이, 냉각수의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이제 팬이 달려 있어 갖고, 그래서 열을 교환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조금 차갑게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이제 뜨거워지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가서 보면은 요 안으로 이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기가 되고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갖고 맨 끝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밖에는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안에는 물이 흐르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또 자동차 또 이제 가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베포레이터, 증발기가 요 대시보드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컨덴서가 저 앞에 레디에이터 있는데 거기인데 이제 컨덴서가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한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열교환기인데, 이 열교환기를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형상으로 돼 있어요. 이런 형상으로. 밑에 이제 핀이 달려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갛게 돼 있는 게 관이에요. 이 관 사이로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에 90도 방향으로 공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공기가.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열교환기
이제 해석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형상의 열교환기를 크로스 플로우 90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이 두 개의 유체가 흘러가면서 열을 교환한다. 이래서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따뜻하게 느끼기 위해서도 또 춥게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열교환기 크기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열교환기. 지금 여름철에 엄청나게 열이 밖으로 들어오는데 증발 기록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어컨디셔너가 너무 작으면 그걸 켜도 시원하게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적정한 그런 크기가 얼마냐? 그 적정한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안으로 유체가 흘러가고 밖으로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열전달이 표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열전달이 내부 표면에서도 일어나고 이 밖에 있는 핀이 달려있는 외부 표면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 이 히터를 킨 경우에는 이 관을 흘러가는 물이 뜨겁고 공기가 이제 차갑단 말이에요. 그럼 그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 온도 차이를 두고 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될 때 여기 핀이 이제 겉에 이제 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런 핀의 면적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핀을 얼마나 촘촘하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관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관을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쭉 쌓아야 되냐, 2개씩 쌓아야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때 전달되는 열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달되는 열의 양이 달라진다. 또 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1단, 2단, 3단 하면 벌써 소리가 이제 점점 이제 증가하면서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금방 여러분이 더 뜨겁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세게 불면은 열 전달이 잘 일어나는 거고 바람을 약하게 불면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하게 어떻게 바람을 불어야 그래야 열 전달이 잘 일어나냐. 결국은 열 전달이 잘 일어난다 뭐 한다 하는 게 여기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속도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구리로 만들고, 이렇게 재질이 달라지면 또 그러면 어떻게 열 전달이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그래야 최종적으로 에어컨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고, 궁극적으로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여러분 이렇게 한참 켜면은 그런 팬이 돌아가잖아요. 팬이 돌아가면 뜨거운 바람이 옆으로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을 제거하는 거예요. 열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뭐 열 전달이 이렇게 열 전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분야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여기서 이제 김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냉각탑이라고 얘기해요. 쿨링타워. 엄청나게 큰 시멘트로 만든 이런 거, 특히 사막이라든지 강이 없고 뭐 아니면 바다가 없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멘트로 만든 이런 굴뚝 같은 게 서 있고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해서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냉각탑이라고 해요. 냉각탑도 열교환기예요. 열교환기. 또 열도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습도도 이제 교환이 되고 해서 히트하고 매스하고 두 개가 다 교환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열 교환기. 자, 이 옆에 이제 가서 보면 이게 이제 발전소예요. 발전소. 자, 발전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 뭐 그냥 굴뚝 서 있고 뭐 이 옆에 무슨 기계 장치 같은 게 서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거를 열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누클리어 발전소다, 핵 발전소다 이렇게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 안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보일러 아니면 스팀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엄청난 압력, 뜨거운 그런 온도의 스팀이 이제 제너레이션 되면 그럼 여기 이제 터바인, 우리가 터빈을 통해서 터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터빈을 통과한 이 유체는 압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근데 어떻게 되냐? 이걸 다시 응축을 시켜서 다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응축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축기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뜨거운 물을 다시 이제 식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통 이제 바다 근처에 이제 해서 컨덴서 쪽으로 이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뜨겁게 이제 바닷물이 나오면서 열을 다 뺏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소가 지어지는데 이야기한 대로 강이나 바다가 없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데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런 식의 쿨링 타워를 사용을 해서 지하수를 파올려서 그래서 이제 쿨링 타워에 필요한 그와 같은 물을 최소 규모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열이 어떻게 부글부글 핵 연료봉이 이렇게 물에 이제 잠겨 있다 예를 들어 이러면 부글부글 막 이제 끓어오르면 보일링 현상이 이제 발생해요. 보일링은 열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런 프로세스다. 자, 그러면 열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여기 컨덴서가 있어요. 컨덴서에서도 이 증기가 응축이 돼서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열교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냉각타워, 냉각탑, 이것도 이제 열교환기고, 하여튼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파워플랜트, 아니면은 파워플랜트는 이와 같은 뭐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 파워 플랜트도 있고 또 이렇게 터빈을 사용하는 가스 터빈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파워 플랜트도 있고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가스 제너레이터도 있고 뭐 하여튼 리제너레이터도 있고 리히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을 교환하는 이와 같은 열교환기다. 열교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크기, 성능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열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해야 열이 빨리 전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열이 그 안에 고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열 전달이 이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이거는 에어 컨디셔닝 온 더 무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뭐 에어 컨디셔닝이 이렇게 이제 집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비행기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에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주 왕복선이거든요. 우주 왕복선 저기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뭐 달이든 어디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도 에어 컨디셔닝 아니면은 이 서멀 매니지먼트가 무지무지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우주 왕복선 안에 뭐 수많은 기계들, 뭐 레이더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뭐 현미경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뭐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기계들, 아주 초정밀 기계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이 안에 우주 왕복선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 우주 공간 밖으로 나가서 그러면 거기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극심한 이와 같은 그 열적인 환경 이 안에서 이게 견뎌내야 된단 말이죠. 이거 견뎌서 그 안에 항상 온도가 23도, 24도가 유지가 되도록 많은 그 기계가 열을 뿜어내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밖으로 저 우주 공간 밖으로 열을 내보내서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뭐 이 탄도미사일 장거리 이제 미사일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신문 같은 데서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대기권 재진입하는 이와 같은 기술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자,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미사일을 쏜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이게 동그랗지고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이게 재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공기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는 그런 속도가 이제 돼갖고 이런 발사체 같은 것이 날아가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마찰열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대기권을 벗어날 때 대기권을 다시 재진입할 때 무지무지 뜨거워요. 뭐 내가 지금 온도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안에 화약을 실었죠. 미사일 같으면 이런 뭐 원자폭탄 이런 것들을 이제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실었기 때문에
이게 적정 온도가 유지가 안 되면은 저 밖에서 터져버린다. 우주 공간 밖에서 터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가서 명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북한의 지금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 일이 안 되냐? 열 전달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열. 어떻게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규모의 마찰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미사일 그 앞부분이라든 이런 모든 부분을 하여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걸 잘 피막을 잘 입히고 해갖고 재짐을 해서 그렇게 뜨거워도 그 안에 있는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가 가능하려면 그러면 열 전달 해석이 돼야 되고, 열 전달 해석 하에서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와도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재료. 단열을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와 같은 이런 국가들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열 전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이게 우주선 밖으로 이제 나와서 우주정거장이나 이런데 지금 우주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이와 같은 그 뭐 수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는 쪽, 태양은 온도가 6000 켈빈이에요. 진공 상태에서 레디에이션, 복사 에너지가 엄청난 규모로 이제 들어오고, 저 반대쪽은 어느 면에서 0 켈빈,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극과 극 사이에서 뭐 6000 켈빈, 0 켈빈 사이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은 이 안에 온도가 36.5도를 이제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열을 제대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고 열을 제거하기도 하고 열을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우주복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 우주복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우주복 그거 하나에 이제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인지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테스팅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인공 체인버를 만들어서 태양과 같이 그렇게 뜨거운 거, 또 차가운 거 이런 거 해놓고 사람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입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테스팅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료, 열을 막기도 하고 열을 배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몸의 온도를 36.5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좋은 재료가 있어야 그래야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게 사실 항공과 사람들은 뭐 비행기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이렇게 옷을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게 이게 유명한 뭐 의상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열 전달 엔지니어가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열 전달 엔지니어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조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하나 보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도 지금 내가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어요. 여름철에 더울 때는 반바지를 입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그런 옷을 입어요. 왜 그러냐? 열 전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 전달.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러 종류의 열 전달이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컨벡션,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한 27% 정도의 열이 밖으로 이제 제거가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땀 구멍을 통해서, 땀샘을 통해서 약 30% 정도의 열이 밖으로 이제 발산이 되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복사에 의해서 또 열이 밖으로 이제 발산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벤치나 이런 데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컨덕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체, 여기를 통해서 또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우리가 몸의 온도를 36.5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36.5도를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옷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차적인 옷의 용도는 단열.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차단. 겨울철 같으면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이렇게 겨울철 같으면은 두껍게 입어야 되는 거, 두껍게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철 같으면 얇게 입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온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겨울철에 밖에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 옷은 이제 얇은 걸 입고 있다. 그러면 열이 급격하게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열전달 현상이다. 열전달.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타면은 뭐 요새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서 보면 통풍 시트 이런 거 이게 가서 앉으면은 그런 거 다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고급차는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섬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기능성 섬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열은 잘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잘 유지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뭐 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만들고 시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온도는 유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열전달 해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옷 만드는 회사, 좋은 고급 옷이나 모자나 뭐 배당이나 하여튼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도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열전달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뭐 퇴사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직접 뭐 장사를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가게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피자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피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피자 그 화덕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 아니야. 치즈랑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균일하게 치즈가 다 녹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이 열전달을 공부한 사람이면은 그러면 열전대라든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이 화덕하고 이런 모든 것들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조건에서 치즈가 가장 잘 녹고 균일하게 되는가 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이런 거 해서 연구를 해서 맛있게 그렇게 만들면 그 집 피자가 많이 팔리는 거고 이게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제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평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피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도넛을 튀기든 빵을 만들든 뭐 이렇게 곰탕을 만들든 이게 모든 게 다 열전달 현상이다. 열전달. 이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응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상생활에 좋은 이와 같은 기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구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특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도 이제 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된다.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된다. 열전달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 뭐 열감지 카메라 이렇게 딱 댔더니 온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수치가 나와야 돼요. 수치. 여기 온도가 얼마, 여기 온도가 얼마, 이 온도 분포가 수치로 나와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판별하기 위해서 뭐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이걸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열전달 시간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 이렇게 있고 바람이 얼마 몇 미터파 세크로 불고 아니면 물이 이런 관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통과해서 몇 미터파 세크로 이제 흘러가게 될 때 이만한 그 관을 통해서 열이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 맨 끝에 200와트, 220,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나와야 그래야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전달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냐. 맨 끝에 수치가 나와야 된다. 온도 분포가 나오고 수치가 나와야 된다. 이게 뭐 옷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이베포레이터가 됐든 컨덴서가 됐든 레디에이터가 됐든 맨 끝에 수치가 딱 나와야 된다. 결국 엔지니어는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 내내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라버스 이야기 했어요. 뭐를 배울 거다. 컨덕션, 컨벡션,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할 거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열 전달에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왜 열 전달을 공부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 전달 책 갖고 오고 열 전달 노트도 보고 이제 하면서 맨 끝에는 얼마만큼의 열이 전달이 된다 딱 수치로 나오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 전달을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